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조금 비가 내일은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시작하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 복용 운전 혐의로 어제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이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했던 것뿐이다 했었죠. 자, 그런데 그게 문제였었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제가 그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건 예, 해프닝인 듯 싶죠. 이 도로교통법은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면 뭐든 약물 운전으로 판단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월요일, 화요일에는 사건 반장 보고 드라마 견우와 선녀 보고 너무 좋잖아 하신 황선영님. 한블리드 좀 봐주세요. 자, 용인 기흥사입니다. 동네 산책하다가 발에 뭔가 물컹, 봤더니 개똥. 제발 산책만 시키지 말고 똥도 좀 같이 좀 치워 하신 김태경님. 자, 충남 예산 고덕입니다. 어떤 남자가 묶여있는 강아지를 향해서 저렇게 돌덩이를 던지고 갔어요. 요즘 해병대 비비탄 난사 사건이 떠올라 무섭습니다. 경찰은 재물 손괴 미수라고 하네요 하신 김미정님. 자, 지난 금요일 아침 6시 50분에 화성 동탄 4130번 버스 안에서 출근길 딸아이가 물감 테러를 당했습니다. 치한이 벌인 짓으로 추정합니다. 너 내 손에 잡히면 죽는다 하신 박정민님. 자, 양양댁 김민지님, 김영록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지하철 방화 CCTV 공개입니다. 몇 시간 전에 공개가 된 영상 이미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지난달 31일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자, 생각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한 남성이 주섬주섬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서 뚜껑을 열고 바닥에 확 뿌립니다. 자, 다름 아닌 휘발유예요. 승객들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 대피하다가 자, 어떤 사람은 저렇게 기름에 바닥 넘어지기도 하고요. 자, 저 순간 저분도 넘어지셨네요. 자, 순간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화르르 진짜 불바다가 됩니다. 불바다가 됐습니다. 옆칸에서 옆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피한 승객들이 저렇게 열차 아수라장이 되죠. 도망가려고. 자, 이내 열차 안에 검은 매캐한 연기 몰려오는 거 보십시오. 자, 잠시 후 지하철이 정차하고 열린 문으로 승객들은 하나둘 저렇게 서둘러서 빠져나갑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자, 이 방화범 말이죠. 정말 신상 공개해야 합니다.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60대 원모 씨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원 씨의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해서 살인 미수와 현존전차 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오늘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피해 신고를 통해 인적 사항이 파악된 승객 160명을 피해자로 적시를 한 겁니다. 당시 원 씨는 가방 안에서 휘발유통을 꺼내서 바닥에 쏟아 부었고요. 사람들이 대피하니까 기름에 불을 붙였습니다. 혼비백산된 승객들이 옆칸으로 대피를 했는데 당시 열차 안에는 모두 무려 481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 임신부는 휘발유에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이 벗겨진 신발 한 짝을 포기하고 가까스로 피신하기도 했는데요. 이 화재로 원 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지하철 내장재가 불연성 소재로 교체돼서 불길이 다행히 옮겨붙지 않았고 승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한 덕분에 정말 다행히도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 천만다행히 인명피해 없었지만 신상 공개 진짜 해야 됩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저런 미치광이를 원모 씨로만 부르게 놔둔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그런 끔찍한 일인데 이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소송 결과 너무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건데요.
검찰 교사 결과 드러난 사실은 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불을 지른 다음에 예. 나도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을 한 거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그럼 도대체 지하철에 왜 불을 질렀냐? 예. 대중교통에 불을 질러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라고 밝혔는데요. 게다가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하철의 중간이죠. 4번째 칸에 탔고요. 또한 열차가 터널을 지날 때 불을 질렀습니다. 또한 범행 10일 전에, 열흘 전에 주유소에서 휘발유 3.6리터를 구매해서 가지고 있었고요. 범행 전날에는 여러 지하철을 번갈아 타면서 어디에서 범행을 해야 될까 이런 장소와 시간까지 다 물색을 했는데요. 실제로 보험을 해지하는 등 전 재산을 정리한 다음에 친족들에게 이제 보냈고 본인의 신변도 정리한 상태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진짜 신상 공개해야 됩니다. 진짜. 자, 지금 넘어지신 분이 임신부셨어요. 예, 아무튼 별일 없으셨기를. 예, 자, 다음 이어갑니다. 기상천외 러시아 도둑입니다. 자, 러시아를 여행 중인 유튜버가 한 식당에서 겪은 황당한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식당을 찾은 유튜버 뭐 먹을까 하는데 한 러시아인이 갑자기 프리에 네가 한번 잡숴봐 막 이러죠. 추천 메뉴 저를 먹어봐 하니까 추천 메뉴 먹으려던 순간 그 러시아인 드루그 잠깐 일어나 막 이럽니다. 들어와서 드루그 친구 일어나 야 잠깐만 일어나봐 막 이래요. 그리고는 의자를 옆으로 이렇게 쭉 당겨서 오른쪽에 틈을 만들어 놓는데요. 유튜버는 이거 의자 똑바로 놔준 거 러시아인지 후하네. 자, 너무 기분 좋게 다시 카메라 보면서 맛있게 냠냠 밥을 먹는 도중에 자, 그런데 말이죠. 저 가방 좀 보세요. 혼자 꿈틀꿈틀. 자,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가 쑥 빠지는 느낌. 자, 그러면서 뒤로 쏙 가지고 갑니다. 자, 곧이어서 스르륵 일어나서 자리를 뜨는 저 남자. 유튜버의 지갑을 빼간 채 말이죠. 까레이스키 스바시바. 예. 참고로 스바시바는 고마워란 러시아 말이죠. 네, 여행 유튜브를 운영하는 제보자가 겪은 사건인데요. 제보자가 지난달 11일에 러시아 하바로프스크라는 지역을 여행하다가 한 식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러시아 남성이 메뉴를 고르던 제보자에게 먼저 다가와서 메뉴를 추천을 해줬대요. 또 제보자가 결제를 먼저 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메뉴를 추천해준 남성이 제보자에게 다가와서 의자를 좀 고쳐서 앉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의자가 삐딱해 보여서 불편해 보였던 것 같다. 친절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식사 후에 제보자가 가방을 확인해 봤는데 가방 지퍼가 열려 있었대요. 그리고 지갑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제보자가 찍었던 영상을 되돌려 보니까요. 남성이 이 의자 옆에 빈틈으로 팔을 뻗어서 가방 안에서 몰래 지갑을 훔쳐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지갑 안에는 현금 약 100만 원과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평소에 현금을 잘 안 가지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지출하게 많아서 좀 넉넉하게 들고 왔었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고 좀 복잡한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로 스바시바는 러시아 말로 고맙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저희가 일부러 저 도둑 모자이크 안 했습니다. 열받으면 한국 와서 고소하든지. 그래요. 러시아의 이 사건 반장이 만약에 방송이 된다면 이제 저 사람의 얼굴이 지금 알려지겠지요.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저 의자 옮길 때 그때가 참 놀라운 상황입니다. 저걸 이용한 거거든요. 또 촬영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던 것 같아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계속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얼굴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예, 저 사람 얼굴입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카드 도난 신고는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경찰에 신고는 안 했대요. 예. 식당 얘기를 하니까 식당의 주인도 하는 말이 처음 보는 사람이고 저 사람 손님이었던 것 같다라고 답변을 줬는데 어쨌든 간에 요 영상을 제보한 이유는 다른 사람도 혹시나 외국에 갔거나 러시아에 갔을 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라는 의미에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아랫집 흡연 빌런입니다. 아파트 아래층에서 펼쳐진 황당한 상황 제보 영상 보시죠. 자, 아랫집 난간에 쌓여있는 저것은 짓 이겨진 담배꽁초들입니다. 당최 얼마나 핀 건지 가늠도 안 될 만큼 수북하게 산더미. 자, 심지어 담뱃재가 빗물과 범벅이 돼서 타고 내린 저 검은 물이 아파트 벽을 타고 줄줄. 교수님, 이거는 윗집 아랫집 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담배를 필 때 그 연기나 이런 게 다 위로 올라오고 아래로 올라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께서 제보하셨는데요. 아래층과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데 제보자는 아내와 지금 이 어린아이와 함께 살고 있고요. 아래층은 30대 초반 부부와 또 그 또래 아이와 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 아파트 비상구에서 흡연을 하다가 관리소장한테 걸렸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집 세탁실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난간에다가 계속해서 담배꽁초를 쌓아두니까 윗집에 있는 이 제보자의 집까지도 올라와서 옷에도 다 담배 냄새가 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속보가 들어와서 조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됐다라는 그 또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자, 박 변호사님이 예. 잠깐 뭐 짧게 논평을 해주시죠.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이제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체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지금 특검 얘기에 따르면 출석을 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이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 같습니다. 28일 오전 9시에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고요. 만약 그때 이제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할 거고 그때는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내란 특검에서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는 속보 일단 전해드리고요. 자, 앞서 다시 그 내용으로 돌아가죠. 아, 세상에 베란다에 그 빨래 세탁. 이게 뭡니까 이게 저 담배 저거. 자, 저게 지금 사실 냄새도 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엘리베이터에서 아래층 부부 만났대요. 담배 좀 자중할 수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니나 잘해라.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네나 잘해라. 욕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좀 법적인 조처를 취하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신체적 접촉이라든지 뭐 욕이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협박도 아니고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정도로는 좀 법적 조치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 상황이고요. 또 집주인도 세입자 간의 분쟁에 끼어들기 어렵다고 하고 관리사무소도 해결이 좀 어렵다고 해서 결국은 8월에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요. 근데 실제로 아파트마다 금연 아파트를 설정한 아파트 있긴 해요. 예. 걸리면 뭐 아파트 자체적으로 금액을 매기는 경우는 있지만 아마 이 아파트는 그런 아파트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자체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나는 40대 솔로 속도 좀 내겠습니다.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아직 미혼인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최근 친하게 지내는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대화 주제가 결혼 이야기로 흐르더니 한 친구가 만나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없지만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끼리 소개시켜줄 사람을 얘기하다가 한 명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는 서울이 아닌 부산에 살고 있었고 나이도 4살이 많았어요. 친구들은 괜찮다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저는 결혼하면 아이도 낳고 싶어서 좀 여성분 나이가 부담이 됐습니다. 또 멀리 부산까지 연애할 자신도 없었고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왜 만나보지도 않냐, 눈만 높아가지고 연애하겠냐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주제도 모른다, 계속 뭐라고 했습니다. 결국 기분만 망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주제도 모르고 행동을 한 건가요? 예,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 타임 채팅창에 OX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친구입니다. 야, 원부야, 너 왜 이러고 살아? 왜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소개팅녀가 부산이 아니라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 산다고 해도 넌 이번 주에 약속 잡아야 돼, 임마. 뭐 연상이 싫어? 야, 여자 나이 40대 중반에 이 정도 관리 끝판왕이면 야, 이거야, 임마. 강남 아파트 살 돈 있는 거 아니면 정신 차려, 동그라미. 약간 예, 솔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들. 다음 사연자입니다. 야, 수호야, 네가 그러고도 내 친구야? 부산 여자랑 만나라고? 영상통화도 하루 이틀이지. 나이 40 넘어서 왕복 7시간 장거리 연애 너 같으면 하겠냐? 그리고 내 나이도 42인데 여자가 나보다 4살이 많으면 46. 야, X. 일단 손 변호사님. 네, 소개해주는 마음은 잘 알겠어요.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느냐,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냐는 당사자가 결정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눈이 높냐라고 질책할 수도 없고 왜 이렇게 낮냐라고 또 할 수도 없어요. 결국은 당사자가 판단하는 거지 친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교수님. 네, 인생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이제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어떤 분은 성격이 중요한 거고, 어떤 분은 또 외모가 중요하고, 어떤 분은 문화가 중요하고, 어떤 분은 또 능력이라던가 나이라던가 이런 게 중요한데, 그 친구의 생각을 그렇게 뭐 주제도 모른다, 뭐 이렇게 비난할 일은 정말 아닌 것 같고요.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정말 빨리 아이를 낳고 싶기 때문에 좋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엄마를 찾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생각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친구들이 정말로 친한 친구라면 옆에 살고 있는 바로 옆에 나올 수 있는 분, 나이도 좀 맞는 분 그렇게 해야죠. 부산이 어디라요? 너무 멀어요. 사투리 일부러 해봤습니다. 예.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저는 친구분들이 진심이 아닌 것처럼 좀 느껴져요, 사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분이 책임질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백다희 아나운서. 네, 댓글도 보면요. BY23님 왜 주위에서 난리인가요? 라고 하셨고요. 김은희 님도 친구라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출근 시간 혼잡한 서울 지하철 2호선. 한 남성은 여느 때처럼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지목됐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됐는데요. 남성은 그날 이후 2년이 넘도록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썼다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는 제보인데요. 박 변호사님이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지금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2023년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분이 사당역에서 강남역 2호선이죠. 이 출퇴근을 지금 하는데 그날도 사당역에서 강남역에 내렸는데 아마 사람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며칠 뒤에 전화를 받았어요. 경찰이라고 하면서 지하철 2호선 객실 안에서 어떤 여성의 성추행을 했는데 그 성추행 내용이 뭐냐면 여성 신체 부위를 3회 정도 움켜쥐는 성추행을 했다라고 경찰이라고 밝힌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보자 입장에서 뭔 소리냐 너 보이스피싱 아니냐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예. 다시 경찰이 연락이 왔다고 하고요. 결국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니까. 자,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제보자분을 성추행범으로 지목을 한 걸까요? 네, 경찰의 수사 보고서 내용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제보자와 당시 그 피해를 주장했던 피해자가 2023년 3월 20일 아침 8시 14분경에 열차에 탔어요. 제가 탔는데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 나오죠? 열차 4-1칸, 네 번째 전동차의 제일 앞문입니다. 여기에서 같이 탔고요. 4, 5차량에 같이 타고 있다가 제보자는 강남역에서 내리고 그리고 또 한 정거장 더 가서 피해자는 역삼역에서 내렸는데요. 내린 분도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4호 차량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또 내린 분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경찰이 이 피해자가 이야기한 범인의 인상착의를 듣고 10명 정도를 추려가지고 보여주면서 누구인지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피의자 이제 식별 절차를 거친 거죠. 그 중에서 이 피해자가 이 제보자를 딱 범인으로 지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니까 이 제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보고서를 딱 본 변호사가 아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또 같은 위치에서 있었다가 또 한 정거장 차로 내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 유죄 판결 가능성 상당히 높겠는데 라고 심지어 변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들으신 것처럼 변호인도 이거는 뭐 유죄 나올 수밖에 없겠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은 무죄 판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이 칸이 아닌가벼. 자, 제보자 변호인의 얘기 들어보시죠. 처음에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됐죠. 네. 이거는 4-1번 출입문이 아니다. 네. 4-1번 출입문이라면 그 옆에
3칸짜리 노약자석이 있어야 되는데 3명이 앉아있는 노약자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건 중간에 있는 네, 출입문. 한 5명 이상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4-1번 출입문은 아니구나. 그러고 나서 동영상을 뒤에까지 보니까 뒷부분에는 이제 사람이 빠진 다음에 출입문이 객차 뒤에서 하나, 둘, 3번 출입문이라. 근데 그때는까지만 해도 이게 4호 객차 출입문인지 3호 객차 출입문인지는 몰랐죠. 그래서 영상 분석을 맡겼더니 이건 3-3번 출입문이었다. 일단 영상을 보면 교수님 네. 뭐가 됐든 다시 1번 출입 4-1이든 3-1이든 다시 1번 출입문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다시 1번 출입문 옆에도 노약자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의자가 딱 3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상에 보면 이 출입문 옆으로 5개, 6개의 의자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께서는 이거는 4-1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너무 똑똑하게 예리하게 착 잡아내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그럼 이게 몇 문인가라고는 정확하게 영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영상 분석을 맡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영상 분석 결과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변호인은 첫 번째로 피해자가 하차한 출입문이 4- 출입구가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영상 분석을 했더니 하차 위치는 역삼역의 4-1번 출입구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촬영된 영상 속 위치가 어딘지 의뢰도 했는데요. 현장 검증 및 조사 결과 해당 위치는 3번 차량의 3번 출입구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피해자는 4번 차량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제보자가 탑승한 열차 위치는 3-3 출입구 앞이었던 건데요. 피해자가 있었던 4-1번 출입구와 제보자가 있었던 3-3번 출입구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요. 심지어 두 사람은 완전히 분리된 다른 차량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예. 이게 가능하죠? 더 놀라운 거는 이제 법정에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요? 사건 당시에 이제 피해자가 흰색 마스크를 끼고 있고 흰 생머리를 하면서 회색 가디건에 하얀색 어두운 색 하의를 입고 있었다. 지금 저렇게 마스크 써 있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수사 보고서에 지금 경찰이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이 긴 생머리는 맞는데 또 흰색 마스크는 맞는데 옆에 나오죠. 카키색 외투를 하고 있었어요. 이 두 개가 다릅니다. 다르네요. 다른데 더 문제는 뭐냐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진 속의 여성이 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검사, 판사 다 당황해요. 이게 뭐냐, 이 재판 왜 왔냐. 피해자도 경찰 사진이 아니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법정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내가 아닙니다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아니 결국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거 저 아닌데요? 당연히 무죄죠. 자 지난해 11월 무죄가 났습니다. 자 결론 나오고 지금 6개월이 지나서 저희한테 제보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피해자분께서.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1년 8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워낙에 이제 수사가 엉터리니까 검사가 항소조차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경찰은 제보자한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피해 보상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께서는 20년 전부터 지병이 있었고 그 지병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겨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치료를 받는 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이 뭐 아내는 믿어줬지만 너무 힘들었고 이 생각만 하면 힘들고 어지럽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터뷰도 본인이 할 수가 없어서 변호인이 대신 인터뷰를 했고요. 공황장애를 알고 있는 이제 저로서는 이분이 정말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공황 발작도 더 심해졌을 수 있고 공황장애에서 정말 힘든 건 예기 불안이라고 이 일이 나한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불안인데 이제는 뭐 지하철 못 타실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의 그 공포스러운 마음이 충분히 또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제보자 남성분의 변호인 얘기 이어서 더 들어보시죠. 경찰이 이게 CCTV가 3호 차량인지 4호 차량인지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3호 차량인데 그냥 4호 차량이라고 하고 그냥 피해자도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하고 그냥 범인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냥 맞춰 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사실 법정에서도 다들 당황했어요. 검사도 당황하고 판사도 정말 이런 이야기를 저보고 이런 거를 주장하는 거냐고.
야, 이게 진짜 가능하군요, 정말. 네, 경찰도 당황을 했습니다. 또 입장을 밝혔는데 무죄 판결이 나온 다음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수사 당시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당시에 담당 수사관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진했다, 죄송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의도적인 증거 조작 같은 것들은 절대 없었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제보자의 변호인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하철 전문 수사기관 아니냐. 지하철 수사대가 이게 3호 차량인지 4호 차량인지조차 영상을 보고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 먼저 범인을 누군지 딱 찍어놓고 혹시 다 맞춰나간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보자와 함께 허위 공문서 작성죄 그리고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재판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은 무죄 판결은 당연하고 기소된 것도 사실은 약간 좀 의문스러워요. 도대체 어떻게 수사가 됐길래 기소가 됐을까? 그리고 또 경찰에서 검찰로 어떻게 넘겼을까? 등등까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경찰의 입장대로 좀 약간 실수를 한 거냐 또는 일을 할 때 능력이 약간 모자랐던 것이냐와 일부러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범인으로 몰아간 거냐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수냐 고의냐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큰 부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해당 경찰과 좀 접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 경찰의 입장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카페 단체 손님을 예약받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버스 2대에서 사람들이 내렸는데 화장실과 주차장만 이용하고 떠났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어제 벌어진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네, 제보자는 그동안 자영업 20년 정도 했고요. 강릉에서 커피를 운영해온 지는 올해 7년 차라고 합니다. 아내가 이 디저트 같은 걸 담당을 하고 있는데 바로 어제 오전 11시 20분쯤에 한 남성이 카페로 와서는 오후 1시에서 1시 반쯤에 관광버스가 2대가 오려고 하는데 주차가 가능한지 물었대요. 그러면서 올 사람이 40명에서 45명 정도 되고 커피는 테이크아웃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보자는 예약만 해주시면 가능하다고 했고 남성은 그럼 그 시간에 오겠다고 하고 나서 떠났습니다. 사실 제보자가 당일에 디스크 치료 때문에 병원에 갔었어야 했대요. 그런데 단체 손님이 온다고 하니까 아픈 것도 잠시 미루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여러 명의 손님이 한꺼번에 오면은 있던 손님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일일이 양해를 구했었다고 합니다. 자, 대형 버스 2대가 온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자, 약속대로 그 관광버스 2대가 도착했는데요. 그 이후의 상황은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 주차장이 버스를 그냥 아무 때나 오면 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주차장 막고 이제 계속 홍대를 했던 거죠. 인수로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야, 빨리 우리 이제 산책하고 난 다음에 카페 가야 되니까 우리 빨리 서두르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잠깐 산책하고 금방 돌아보니까 이제 한 바퀴 뭐 바닷가 봤으니까 이제 들어오시는가 보다 하고 기다렸죠. 근데 화장실만 쓰고 이러니까 이제 주문하겠다 이제 준비하는데 버스가 가버린 거죠. 다른 버스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자, 사장님이 땡볕에서 20분 동안 버스 2대가 온다니까 다른 손님들이 차 몰고 주차장에 들어오면 일단 돌아가세요. 그 20분 동안 기다려가지고 주차 공간을 확보를 했어. 자, 그런데 커피 한 잔 사 마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1시부터 1시 반 정도 온다고 했기 때문에 사장님이 지금 보면 나가서 길을 막고 계속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신경을 쓰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전화 와가지고 1시 40분 정도에 밥이 좀 늦어져서 이제 출발하면 한 2시쯤 도착할 수 있다. 뭐 10분이면 도착한다 했는데 20분 정도 기다렸어요. 2시 넘어서 오는 게 버스 2대하고 승용차 3대가 왔습니다. 예. 뭐 그제서야 왔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인솔자로 이런 보이는 사람이 이 산책하고 카페 가야 된다 서두르자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딴 데로 가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사장님 들어온 다음에 빨리 준비해라 라고 얘기했겠죠, 당연히. 저기 맞은편이 예, 바다랍니다. 바다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 좀 많이 왔어요. 바다 보러 갑니다 예, 지금. 싹 갔다가 나중에 오긴 카페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 있어요? 있긴 있어요. 누구예요? 화장실로 가요, 그분들은. 화장실을 이용해서 아무런 말 없이 나가버렸고 곧이어 버스는 떠났습니다. 정말 한 명도 안 마셨습니다. 단체 손님 중에 일부라도 카페를 이용했으면 이렇게 허탈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의도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자, 사장님은 바닷가 구경하고 와서 커피 사겠지. 화장실 일 보러 온 사람들 보고서는 화장실 일 보면 커피 사겠지. 기다렸는데 웬걸 버스는 저렇게 그냥 횡 가버렸어요. 네, 정말 허탈하시고 또 허탈함을 넘어서 좀 슬프셨을 것 같아요. 속상하시고 몸도 아프셨는데 이렇게 뭐 주차한다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수고도 하셨는데 사장님은 차라리 노쇼가 낫다. 노쇼면 그냥 안 오는가 보다 그러고 포기하고 말지. 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예, 이렇게 도와주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만 가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테이크아웃한 커피 잔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거를 화장실에다가 그 빈 컵만 버리고 갔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CCTV를 나중에 보면 볼수록 너무 허탈한 웃음밖에 안 나고 화가 난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장님이 도저히 화가 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맨 처음 그 예약하러 왔던 사람 있잖아요. 전화를 하셨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휴게소도 아니고 직접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방금 저희 오셨다가 주차만 하시고 가셔가지고. 아까 거기 들렀다가 그 테이크아웃 그 마실 사람 마시고 했는데 거기 안 갔나요? 이게 자율적으로 커피를 마실 사람은 마셔라. 네네. 저는 그때 그 자리에 그거 알아보고 전도 딴 데 있어가지고. 현장에 계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약하신 거기 저기 없었나요? 거기 들러서 커피 안 잤나요? 한 분도 안 쉬고 화장실만 쓰시고 가셨는데. 아 진짜요? 아이고. 주차만 이렇게 하고 이건 저희가 휴게소도 아니고. 자, 손 변호사님, 마실 사람 마셔라가 아니죠. 네, 애초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 사장님이 처음에 예약한 남성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들으셨습니다만 따지는 말투가 아니에요. 하소연하는 말투입니다. 공격적인 게 아니거든요. 아니 도대체 예약하고 온 손님이 이렇게 그냥 떠난 경우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예약을 한 남성이 테이크아웃 할 사람들은 하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라고 반문을 한 거예요.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병도 안 마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화장실만 썼어요. 라고 했더니 사과를 하면서요. 커피 사서 구입한 다음에 타라고 했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네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들었어요. 인솔자가 내리자마자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바닷가 쪽 산책을 바로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는 버스에 타라는 안내만 했지 카페로 가라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카페를 휴게소로 쓸 작정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자 이 예약한 남성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화를 더 돋군 거죠. 그렇긴 한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이런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날 수밖에 없겠고요. 또 이 버스에 한 대학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와 또 이제 관계자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온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뭐 연락이 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연락이 안 왔대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지만 이런 황당한 대답을 듣게 돼서 너무 기가 막힌다고 전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정리 좀 해주세요. 기분이 아니지요. 버스 될 데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건 제가 화를 낼 건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예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약을 했다는 거는 절반은 사 먹었어야 돼요. 최소한 몇 퍼센트는 사 먹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주차만 하고 화장실만 사용해 갔는데 이 아내분이 이 예약 받았지 않습니까? 아내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나오죠. 7년 만에 처음으로 쉬기로 했다고 해요. 아이고야. 이게 뭡니까? 오늘 휴무셨구나, 오늘. 그 커피 먹어 팔아가지고 뭐 몇억 원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매너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거가 돼야 되고
그거 데리고 왔으면 인솔자가 그런 거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하는 거는 그래도 내일부터는 재정비해서 잘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응원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유, 파이팅 하십시오. 예, 잘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늦은 밤 한 여성이 휴대전화 벨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수화기 너머로 다짜고짜 욕설이 쏟아지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여성이 집으로 돌아가던 길, 한 가게 안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안에 있던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창안의 여성이 갑자기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 두 여성 사이엔 무슨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교수님이 시작해 주시죠. 네, 제보하신 분은 40대 여성으로 남편과 살면서 7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갑자기 남편이 오더니 엘리베이터에서 전단지 하나를 가져오더니 우리 아들 감성 교육 좀 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피아노 학원이 생겼는데 피아노 학원을 보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 자녀 교육에 무관심하던 사람이 뭐 갑자기 예술 감각을 키워야 된다, 감성 교육을 해야 된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예. 하지만 뭐 아빠가 보내자 그러니까 이 피아노 학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피아노 학원 원장은 제보자 또래 여성이었는데 혼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굉장히 친절했대요.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등록시켜서 배웠는데 조금 다니다가 재미없어 해서 그냥 중단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네, 남편이 그 무렵부터 갑자기 좀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가는 일이 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겨울 남편이 반팔 차림으로 담배를 피러 나가는데 집에 왔을 때 제보자가 우연히 그 팔을 잠깐 스쳤는데 남편 팔이 되게 따뜻한 거예요. 한겨울에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고 왔다기에는 좀 납득이 안 되는 온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 제보자가 남편 차에서 블랙박스를 몰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배를 피우러 나간 줄 알았는데 웬 여성과 함께 차 안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여성이 네, 피아노학원 원장이에요. 얘기했잖아요. 대화 중에 피아노학원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체는 들통이 났고요. 추궁하죠.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피아노학원 원장 내 대학교 동기다라고 얘기하고 우연하게 여기서 마주쳤다고 하고요. 조금 친하게 지냈는데 그 사람도 유부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가끔 만나서 시시콜콜한 그런 얘기 정도 나누는 게 다다. 알고 보니까 이 피아노학원 원장 같은 그 근처 아파트 주민이었다고 하고 이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피아노학원 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예.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오해하지 않도록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애들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얘기를 해서 믿어주셨대요. 자, 그런데 얼마 뒤에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하는 말이 너가 나한테 전화해서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분해서 아직까지도 잠을 못 자고 있어. 이러면서 엄청 막 격양된 목소리로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러면서 네 남편에 대해서 내가 낱낱이 다 밝힐 거라고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 받고 너무 심장이 두근거려서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아무 이유 없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니까 너무 이상해서 전화 건 사람이 혹시 네, 역시나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는데요. 새벽 1시에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고 화를 내고 협박까지 하고 끊었습니다. 제보자가 놀라서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흔들어 깨웠거든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별거 아니다. 걔 원래 술 마시면 개 된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연락 끊자고 했더니 이게 삐쳤나 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리 봐도 근데 좀 이상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차단된 후였고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남편의 휴대전화에 몰래 통화 자동 녹음 장치를 좀 설치했습니다. 앱을 설치했습니다. 며칠 후에 통화 녹음 내용을 듣고서는 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왜요?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라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심지어 음담 패설까지 서로 했습니다. 자, 이런 확실한 불륜 증거 앞에서도 피아노 학원 원장 더 뻔뻔하게 나왔답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소개당했다고 스토킹 당했다고 스토킹의 연속이었다고 하고 성추행의 연속이었다고 하고
지금도 그 여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침마다 출근을 할 때마다 지나쳐 출근을 해야 돼요. 그 아파트 동 볼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지금도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아니 잠깐만, 스토킹 강간이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네, 피아노 학원 원장이 상간자 소송을 당하고 나서 당신 남편에게 내가 강제로 당했고 억지로 사귀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큰 충격을 받고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불륜 증거들을 다 보여줬대요. 이 증거에는 성폭행 주장과는 전혀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학원 원장은 이혼하고 나서 자녀들은 전 남편이 양육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한테 새벽에 전화해서 욕을 했던 것도 남편하고 싸운 뒤에 이 제보자한테 화풀이를 했던 아이고. 것입니다. 또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고 성폭행을 당했다던 학원 원장은 남편을 고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하. 이후 제보자는 남편과도 무사히 이혼을 마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끝났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지 않으셨겠죠? 약간 이게 이렇게 되면 좀 정의가 살아 있으려면 좀 문제없이 다 돼야 되는데 지금 근처에도 피아노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홍보를 계속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지만 한 동네에서. 한 동네에서 어느 날은 근처로 가다가 눈이 마주쳤대요. 눈이 마주치니까 아, 저렇게. 예, 입모양으로 욕설 이런 걸 좀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설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다라고 하고요. 이 동네 또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남자한테 당해가지고 또 그 부부가 내 돈을 뜯으려고 사기친 것이다 아이고야. 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손 변호사님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네, 우선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마무리가 됐고 또한 남편과도 이혼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계속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 집 부부가 돈 뜯어내려고 나에게 사기를 쳤다. 뭐 이런 내용 자체는 명백한 허위이고 또한 그러한 내용 자체가 외부적인 명예를 훼손시키는 명예훼손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도 또한 민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다 수집을 하고요. 또한 들을 때마다 녹음 좀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발언할 때마다 횟수별로 다 각각 한 번씩의 범죄가 성립하거든요. 이거 쌓이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조치들을 해야 그래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들으신 것처럼 교수님, 그 제보자분께서는 저 상간녀를 매일매일 동네에서 마주치고 심지어 유리창 너머로 자기를 향해서 막 입모양 욕설을 한다는 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요. 지금 마음의 상처에 딱지도 안 앉았을 텐데 계속해서 그 상처를 덧입게 하는 거죠. 계속 봐야 하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이 제보자께서 사실 이 여성한테 이기셨다고 해도 그러기 위해서 남편의 그런 불륜 증거를 다 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느꼈을 배신감, 상처 이런 게 또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적반하장으로 저렇게 떡하니 앉아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정말 속상하실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뭐 그냥 무시하시고 뭐 이 다니시는 수밖에 없는데 과연 저렇게 감정 조절도 못하고 도덕성도 결여돼 있고 책임감은 없는 여성이 저기서 이 제보자의 눈앞에서 저렇게 피아노 학원을 계속 운영하는 건 또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 변호사님. 네, 뭐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좀 구하십시오. 지금 하는 행동, 그 피아노 학원이 원장이 하는 행동이 명예훼손죄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문가 도움을 좀 얻어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또 묻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댓글도 보겠습니다. 엔젤님, 바람 좀 피지 맙시다라고 하셨고요. 이응이응님, 남의 것 탐내고 내 거 아닌 거 탐내면 벌 받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박이님도 가정에 있는 사람을 왜 만나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한 여성이 서둘러 집 밖으로 뭐야, 도망을 이거? 칩니다. 갑자기 뭐야? LPG 가스가 새는 걸 막지 못해서 몸부터 이렇게 우선 가스! 피한 건데요. 그렇게 통제를 잃은 호스가 이렇게 격하게 흔들리면서 와, 이거 뭐야, 계속해서 가스를 뿜어내고 아니, 있습니다. 설마 폭발하는 거 아니야, 이거? 몇 분이 지나고 가스가 다 떨어졌는지 겨우 잠잠해졌는데요. 그러자 다시 나타난 여성이 조심해.
남성과 함께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벨브를 잠그던 그 순간 부터 펑하고 폭발이 일어나는데요. 네, 두 사람이 혼비백산하면서 도망치고 집안에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고 두 사람은 작은 화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문이 활짝 열려있던 덕분에 폭발이 크지 않았던 걸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문이 열려 있던 덕분에. 자, 다음 이어갑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다가 말고 덜컹 크게 흔들립니다. 낌새가 좋지 않습니다. 곧장 뒤따르던 차가 더 크게 꽝! 공중으로 튀어오르기까지 하지요. 아, 왜 단차가 있지? 자, 옆에서 다시 보니 차가 지나가자마자 도로에 구멍이 뻥 뚫려 버렸던 겁니다. 싱크홀! 예, 그 크기가 한 차선을 넘을 정도로 아주 큽니다. 이야, 이거 진짜. 차가 많이 부서지긴 했지만 운전자는 무사하다고 하고요. 다른 피해자도 없다고 합니다. 최근 내린 폭우 때문에 토양이 침식돼서 싱크홀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는데 보세요. 다시 덜컹. 봐도 정말 아찔합니다. 콩! 덜컹! 자, 이번엔 차가 지나가는데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뻥뻥! 아, 뻥! 세상에. 무섭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안 다쳤어요, 그래도. 예. 자, 미술관 벽면에 작품들이 쭉 전시되어 있죠. 한 남성이 기념사진을 찍으려 뒤돌아 포즈를 잡는데요. 야야야, 한 발 더 다가가서 뒤로 기대나 싶더니 갑자기 확 물러서서 열중시어 차선을 취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쫙 찢어졌어요. 찢어져 버렸어요. 남성이 망가뜨린 그림 약 300년 전에 그려진 작품이었다고 하고요. 300년? 현재 복원 작업 중에 있는데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데요. 불과 며칠 전에도 관람객들이 의자 형태의 작품에서 기념사진 찍으려다가 망가뜨린 일이 제가 소개해드렸죠. 작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라, 인간들아. 손 변호사님 따끔하게. 네, 저거 돈 굉장히 비쌀 것 같거든요. 저거 보험으로 안 되고 나중에 정말 큰 재산적인 피해를 입을 텐데 이거 보시는 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재미있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열심히 멜로디언을 연주하고 있고요. 옆에서는 허스키가 여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나름 높이도 바꾸고 박자도 맞춰가면서 부르고 있는데요. 꽤나 정확한 발음으로 아우아우 하면서 열창을 하고 있습니다. 귀엽죠? 네, 모히토라는 이름을 가진 이 허스키는 노래하는 게 특기라고 하는데요. 평소에도 아이가 이렇게 멜로디언을 연주하기만 하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정말 신기하고 똑똑하네요. 잠깐만요. 아직 시간 조금 있으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 들어봐야지. 오디오 없어요? 아, 왜 없어 또? 한번 들어볼까요? 박 변호사님? 똑같아!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마사지는 내 몸에 맞춤, 디자인은 내 취향에 맞춤. 세라젬 파우제 피팅 서비스. 안마 의자를 핏하게 쓰는 새로운 시대. 세라젬 파우제. 상아이가 내게 남긴 것. 딤섬 물총쇼.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자, 오늘 약속도 스트레스로 인한 퀴즈, 이제 가야지. 깊어가는 채취, 언제 끝나? 하루 종일 쌓인 찝찝함을 순식간에 싹 끝내주게 개운하다. 우로스 스킨워시. 코웨이 아이콘 프로. 보여줄게 프로의 차이. 아이콘 프로는 아낀 플라스틱도 절감한 탄소도 내가 살린 나무까지 보인다. 지구를 위해 계속되는 혁신. 코웨이 아이콘 프로.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사반 후반 이어갑니다.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